선생님이 아마 그것도 한번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갖고 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트 인파먼트 말한 것처럼 6가지 타고 관련된 균형에 대한 걸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식물의 에너지 균형, 식물의 수분 균형, 그 다음에 뭐 그 온실 에너지 균형.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온실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동화산물의 균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실의 균형이에요? 식물체 내부의 균형이에요? 동화산물이요? 네, 이거는 식물체 동화산물. 내부의 균형이죠. 이거는 예. 식물 생리적 균형이고 에너지 균형이라든가 식물의 수분 균형이라든가 온실 에너지 균형, 온실 수분 균형은 뭐예요? 온실 환경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개념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은 이런 6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중에서 식물의 동화산물 균형은 식물 생리학적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배 관리를 이제 그 우리 작물 관리를 왜 해야 되는 거에 보면은 보다 이제 높은 재배 안전성 제가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생산량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식하고 수확할 때까지 크게 사고 안 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생산성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조금만 써야겠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 같은 화학물질도 적게 쓰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배 관리는 보다 재배 안전성, 그 다음에 수확과 품질의 그 생산량과 품질을 올리는 쪽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적은 에너지와 적은 화학약품 사용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높은 CO2가 보게 되면요. CO2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야 CO2도 높아지면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낮은 상태 일반적인 온도 조건에서 탄산가스를 높여봐야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높은 CO2에서 광합성 물질은 증가한다. 높은 CO2에서 높은 광합성 물질 효과를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빛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CO2도 그만큼 광만치 않게 중요하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온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습도가 높아야 뭐예요? 기공이 열리죠.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기공이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공은 건조할수록 기공이 넓어지나요? 열리나요? 아니면 습할 때 기공이 크게 열리나요? 상대적으로 같은 온도, 같은 조건에서 습도가 높아야 기공이 많이 열려요? 습도가 낮아야 많이 열려요? 높아야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가 바로 습도가 높을수록 기공이 더 크게 열린다.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보게 되면은 기공은 이제 광합성하는 주요 장부죠. 여기서 이제 습도 조절도 여기서 하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먹고 여기서 주로 이 광합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증산작용과 식물의 에너지와 수분 균형을 맞추는 바로 키포인트가 바로 어디다? 피내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 기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화산물은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잎의 전분이 축적되면은 낭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를 너무 낮게 관리해요. 광량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광합성 양분이 잎에 남음으로써 실제로 두꺼운 세포벽 같은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동화산물 밸런스는 보게 되면 동화산물은 광합성 산물이잖아요. 이화작용이 뭐예요? 호흡이죠. 이화작용과 건물종을 만드는데 바로 동화산물이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화작용이 많아지면은 호흡이 많아지면 건물종이 볼게요. 동화산물이잖아요. 이화작용이 커지면 건물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우리가 장마철에 과일을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왜 제거해요? 건물질을 줄이고 이화작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 이하적용이 너무 많게 되니까 이 건물 쪽을 만들어 버리면은 행렬 남겨두면은 이하적용을 할 양을 다 이하작용함으로 양을 다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하작용과 생자능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이하작용을 만약에 되면 건물질은 줄어든다는 것들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동화사물의 균형은 동화사물의 균형은 싱크와 소스라고 하죠. 싱크는 뭐예요? 광합성을 사용하는 것들. 싱크는 소스는 뭐예요?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싱크와 소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싱크가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소스가 소스가 만들어내는 거 싱크가 사용하는 것들 기관들이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 대상에서의 이제 대상을 보게 되면은 물리적 생리적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식물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우리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식물의 에너지를 뺏기면 네거티브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 균형은 뭐에 의해서 유지돼요? 바로 대부분 증산에 의해서 에너지의 균형이 만들어지죠. 증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식물체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것들이요. 증산을 맞추려면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면은 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에서 모든 식물은 통행해서 양분 흡수하기 위해서는 증산해야 돼요. 증산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양분의 결핍전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증산을 너무 많이 하면 될까요? 뭐라고 했어요? 물 이용률에 맞도록 증발을 제한해야 된다. 내가 뿌리가 약하면은 햇빛 양을 줄여줘야 되고요. 뿌리가 좋아서 물을 잘 빨아먹을 수 있으면은 햇빛 양을 좀 더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물 이용 능력에 맞게 방안은 어떻게 해요? 제한해야 되죠. 내가 햇빛을 많이 무조건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커튼을 사용하죠.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고 뭐예요? 또 하나가 커튼으로 안 되면 또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격. R&D 저격해서 증산량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얼만큼 얘들이 물을 많이 흡수하느냐 보면은 다 자란 토마토는 700와트 광 정도에서요. 약 얼마를 증발한다? 시간당 1리터의 물을 제곱미터당 증발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리터니까 뭐요? 1리터니까 만 제곱미터면 얼마예요? 10톤까지 하루에 시간에 10톤의 물을 증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 엄청나게 많은 물이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 들어오는 식물체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주로 에너지가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일부 대류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식물에서 잠깐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식물이 광합성하는. 아니 대부분 증발하는 데 쓰고 일부만 광합성하는 데 당하죠. 일부만 광합성하는 데 당하죠. 그러면은 지금 식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대부분 복사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단파정 광선일까요? 장파정 광선일까요? 장파정이죠. 단파정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장파정은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뺏기는 열은 전부 다 장파정 광선이라는 거. 복사된 각은 식물의 복사된 각은 장파정, 장파장이자 적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아래쪽의 것들은 전부 다 장파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적외선들은. 그다음 광합성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만 광합성하고 대부분은 뭐한다? 대부분은 저기 증발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파정 광선은 우리가 공기의 접촉 없이 바로 직접 식물에 전달되고요. 광합성이 되면 아주 일부분이고 단파정 복사의 일부분은 입을 통과한 투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빛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수분 스트레스 세게 받으면은 왁스층을 두껍게 만든다. 두껍게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왁스를 두껍게 만든다는 얘기는 어때요? 왁스라는 얘기는 증발을 못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반사도 시켜주죠. 왁스층이 두껍다는 얘기는 증발을 우리가 죽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짝반짝거리면 어떨까요? 나무가? 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덜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유리에다가 난방사 코팅을 하잖아요. 왜 난방사 코팅을 해요? 반사가 되면은 온실 내부로 에너지가 광이 덜 들어오니
에너지로 광을 더 들어오게 해서 온실 내부로 광을 더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난방도 코팅을 하죠. 식물체는 왜 외부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요? 빛을 왜 튕겨내요?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그 광을 버틸 수가 없으면은 광에 대해서 내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고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반사를 해버리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든다는 거 볼게요. 이 시든다는 거는 평압 부족으로 이 빛이 아래 시드는 건데요. 시드는 건 뭐예요? 식물이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햇빛량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시든다고 하죠. 이것들. 그 다음에 장파종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맑은 날에 손실이 많아요? 흐린 날에 손실이 많아요? 맑은 날에 손실이 많다고 했죠. 열 손실이. 왜 손실이 많아요? 맑은 날에? 흐린 날은 바로 구름이 커튼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저 하늘은 영하 40도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하 40도.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영하 40도. 그런데 영하 40도의 하늘을 구름이 가려주면은 하늘로 뺏기는 복사냉각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열손실을 막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커튼을 쳐야죠. 흐린 날, 맑은 날, 흐린 날, 맑은 날이 저기 뺏긴 거, 훨씬 덜 뺏긴다는 얘기 보여주는 거고, 지금 제가 커튼을 치고 있죠. 적극적으로. 커튼 왜 치고 있어요? 복사 냉각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커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장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장파장한테 열 손실 있잖아요. 열을 뺏기게 되면은 증산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게 되죠. 증산량이 주니까 양분의 결핍이 온다고 했죠. 증산을 통해서 칼슘이라든가 봉소라든가 각종 양분들이 이동하는데 만약에 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양분의 이동이 멈춤으로써 이동이 안 되게 된다는 것, 이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장점이 약해지면 어때요? 생장점이 빨리 손실되게 되면은 결로염이 생기고 근압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랬었고, 생장점이 차가워지면은 차가워지면 결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증발이 안 되니까 어때요? 뿌리의 근압이 과잉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장점의 열 손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증산량이 줄어든 그러니까 식물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물을 덜 뺏기는.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은 뭐예요? 식물의 에너지를 많이 뺏겼으면 체온이 떨어지는 네거티브한 에너지에 영향을 줄 거예요. 식물체 내부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광합성 양분이 생장점으로 이동을 다 못하겠죠. 차가워지니까. 차가운 곳으로는 양분이 이동 안 해요. 광합성 양분이. 그러면은 한 번에 세 가지의 영향을 주겠죠. 수분 균형, 에너지 균형, 그 다음에 광합성 양분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공급은 증산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증산하게 되고요. 에너지 균형 관점은 증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논리적이고, 증산은 반드시 잉여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잉여 에너지는 대류 또는 복사로 복되고, 식물은 자체적으로 증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식물은 스스로 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공은 식물이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을 연결하는 바로 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바로 기공이 그렇다는 거고요. 물 균형은 식물의 수분 균형이 되게 할 때 물 균형은 식물에서 유입되는 균형과 유출되는 균형이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요. 증산에 의해 물이 나가고 일부는 과일과 식물에 저장된다. 물은 저장돼요. 증산은 식물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광량 제어를 하죠. 약액 공급할 때 광량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산은 습도가 100%면 대류증산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때는요. 그 다음에 복사율이 없으면은 증산이 없을까요? 복사가 없으면 증산이 있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저기 겨울철에 그 나쁜 온실을 가면은 뭐라고 하죠? 그 성능이 떨어지는 온실이 되려면은 온풍기로 난방을 해요. 온풍기로 난방을 하면 뭐예요? 대류열이 복사열이 하나도 없어요. 공기만 따뜻하게 대류열만 존재하죠. 근데 거기서도 증산 발생을 해요. 뭐요? 대류열에 의한 대류 증산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산을 작용하는 거는 복사처럼 없은 공기 이동에 대류열 전달이 유리한 소스이다. 그래서 물균형이 필요하면 흡수 속도와 증산 속도를 같아야 되고 에너지 균형 관점에서 증산을 고려함으로써 공기 습도와 자물의 수분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증산을 일으키는 거는 뭐죠? 대류열과 복사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산은 대류 증산, 복사 증산, 그 다음에 열 분출이 있다. 뭐죠? 복사열 분출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 대류 증산 같은 경우는 공기로 열이 전달되는데 이때는 습이 100% 되면 대류 증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습도가 100% 낮아지면 HD가 0보다 커야 된다. 습도 100%되면 대류 증산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복사 증산은 순전히 그 복사 에너지에 대한 걸 우리가 에너지에 의한 증산을 복사 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까요? 기공이라는 건 우리가 습도가 높을수록 기공이 활짝 열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VPD가 낮을수록 활짝 열리고 VPD가 높을수록 천천히 잘 안 열린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기공에서 설명할 때 기공은 가드셀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 이온이 여기서 가드셀에 물이 들어가면은 포타슘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가리 이온에 의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열린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수분 부족은 ABA라는 호르몬을 발생시키고 사이토킨은 칼륨 퍼플을 작용해서 그 가드셀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기공을 열리게 한다. 지금 VPD가 낮을수록 닫히는 거죠. 예, 열리죠. 열리는 거죠. 예, 닫혀야 열리고요. 예, 작아야 열리고. 예. 그 기공은 이제 그 열리는 건 포타슘 이온이에요. 포타슘 이온. 우리가 가리비로 많이 쓰죠. 이 기공 열릴 때 작용을 해요. 이 비료가. 우리가 밤에 기공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분 균형에 식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뿌리의 기능을 볼게요. 이제 보통 물을 흡수하고 증발하고 성장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뿌리의 균형, 수분의 뿌리의 기능을 보면은 뿌리의 흡수 용량, 그 다음에 줄기의 저항성, 이 과일의 버퍼 기능 이건 뭐예요? 식물 자체의 능력이죠. 식물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뿌리에 이제 수분균에 영향을 주는 거고 뿌리 근권에서는요 뿌리의 온도, 그 다음에 뿌리의 발달 정도, 뿌리 시스템의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유효 수분량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더 물을 잘 빨아먹을까 못 빨아먹을까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의 가용성, 수분 공급 전략이요. 내가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물을 잘 흡수할까요? 턴을 크게 띄는 게 물을 잘 흡수할까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물을 잘 빨아먹어.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주 주고 겨울철에는 되게 턴을 크게 띄어요. 왜냐면 겨울에 물을 많이 먹으면 식물이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수의 컨디션, 근권 이시가 높을수록 물을 덜 먹을 테고 근권 이시가 낮을수록 물을 잘 빨아먹겠죠. 이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에 이제 싱크하고 소스를 볼게요. 싱크는 뭐예요? 주로 다 자란 잎이 바로 소스이고요. 그러니까 광합성 약물을 만들어내는 애들. 싱크 뭐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 저장하는 애들 뭐예요? 과일, 꽃, 뿌리, 어린 잎들이 바로 싱크가 되겠다. 이거들요. 그래서 여기서 다 큰 어린 잎은 싱크가 아니라 소스가 아니라 싱크예요. 사람들이 잎이라고 하면은 광합성을 하니까 당연히 소스로 생각하는데 이 어린 잎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싱크로 분리한다. 이거들요. 동화산물의 이제 규정에 대해서 잘못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학성 양분은 어때요? 잠깐만 여기 보통 우리가 같은 아까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화 규정과 최종 환경 조건을 보게 되면은 주간 온도하고 24시간 평균 온도, 뭐 야간 온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간 온도는 동화산물이 쌓이지 않게 항상 일정 온도 이상, 방량에 따라서 온도가 높게 유지해야 되고요. 24시간 온도는 생물의 생육과 양분의 전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온도도 광량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야 되고요. 온도는 이제 소비 측면에서 건물 중에 적정한 온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비도 이제 온도를 높여서 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동화산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과 CO2가 일정한 선상. 그러니까 광이 세지면은 CO2도 더욱 높아고요. 이를 구해서 뭘 해야 돼요? 기공이 충분히 열려야 되고 기공을 충분히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 습도가 높아야 된다. 상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VPD 값이 낮다는 얘기와도 이제 유사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공이 열린 정도는 우리가 이제 CO2의 광합성의 제한 요소를 보게 되면은 CO2의 가용성이라든가 CO2를 운반하는 루피코스라는 효소의 유용성, 그 다음에 높은 광에서 염록소의 양과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공 전도도가 충분히 개폐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크 활동은 우리가 이제 싱크는 저장 이동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생산점이 그러니까 그 잎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활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잎하고 뿌리하고 누가 활력이 낮아요? 당연히 뿌리가 멀기 때문에 활력이 낮고요. 또 하나가 생산점을 이제 비교할 때 생산점의 온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 그땐 또 그 생산점의 활력도가 낮아지겠죠. 양분이 이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싱크의 활동성이 높으려면은 일단은 잎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야간 저온이거나 뿌리같이 거리가 멀어버리면은 활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양분의 이동은 우리가 24시간 이동한다. 그 다음에 온도 분포, 그러니까 동화산물의 분포 결정은 바로 수직 온도 편차에서 발생하는데 온도가 높은 곳으로 양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아래가 높으면 아래쪽으로, 위가 높으면 위쪽으로 간다. 양분이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반체의 작동은 온도에 결정하는데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보다 더 이동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쿨다운을 했었어요. 쿨다운은 뭐냐면 온도를 초전에 뚝 떨어뜨리면은 과일 온도는 높고 잎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양분이 이동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2% 과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뭐가 있을까요? 운반체의 작동이 너무 차가워지면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동을 못 시켜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쿨다운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쿨다운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요? 쿨다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들이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동은 양분 이동은 밤에만 이동해요? 하루 종일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그 달린 구조,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가 있는데 열린 구조는 영양 생장 강화에 생식장을 유도해요. 열린 구조가 뭐예요? 꽃과 과일이 햇빛을 보면은 열린 구조. 꽃과 과일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닫힌 구조라고 했어요. 열린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식으로 유도하고 닫힌 유도라 영양으로 유도하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린 구조를 과체로 해서 열린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닫힌 구조에서는 과일이 차가워져 싱크 활동이 낮아져 영양생장으로 간다. 과일이 닫힌 구조로 햇빛을 못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에 따른 온도에서 RTI라고 하죠. Ratio Temperature to Radiation이라고 해서 광과 온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화분열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매일 좋긴 한데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죠.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과 온도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광과 온도는 우리가 항상 비례해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신품이 나오는 겁니까? 야, 그렇죠. 다 오늘까지 한번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빛은 파장이며 뭐라고 했어요? 진동이다. 자, 진동이 아니라 파장이며 입자이다라고 했어요. 입자이다. 빛은 파장이며 입자이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계속 제가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빛은
파장이며 입자이다. 파장은 뭐예요? 불조라는 게 파장이죠. 입자는 뭐예요? 광입자. 우리 에너지 개념, 에너지 입자이들을 있는 기준. 그래서 파장이면서 입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얘기했어요. 600W 광이 제곱미터당 600W가 1시간 동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몇 줄이에요? 센치 제곱미터를 바꿔보세요. 600W 곱하기 700W를 하자. 여기 있고 책에 있고 700W를 할게요. 600W의 광이 1시간 동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몇 와트예요? 몇 와트냐고요? 일단 와트가 있죠. 25만 2천 와트요. 그렇죠. 25만 2천 와트. 그럼 줄로 바뀌면은 25만 2천 줄이 되겠고, 그걸 제곱미터로 따지면은 센치 제곱미터로 바꿔봐요. 그거를 단위를 줄여야 될 거예요. 킬로줄로 바꾸고, 킬로줄로 바꾸면 공색이 없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252줄. 252줄 더 될 텐데, 252줄인가? 1000단위가 넘어갈 텐데. 예. 아무튼 요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계산해야 돼요? 요 양액 재배할 때도 사용하고, 뭐 옹기성 환경 관리할 때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W는 우리가 통상 700W 정도면은 얼마? 700W가 1시간 들어오면 얼마큼 광량이 얼마큼 들어오나 세팅값 설정해야 되죠. 왜냐면은 와트로 되어 있는 것은 줄로 바꿔야 되는데, 줄로 바꿀 때 제곱미터냐 센치 제곱미터냐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보통 센치 제곱미터에서 미터 제곱에서 센치 제곱으로 바꿀 때 공을 몇 개 지워요? 네? 4개죠? 4개씩 준다. 요거 알고 있으면은, 왜냐면 우리 양액기계가 보면은 와트로 된 것도 있고 줄로 된 것도 있는데 되게 줄인데 가끔 와트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들요. 그러니까 공 4개 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4개 주죠. 4개 주고. 그 다음에 파라는 거 봐서 PAR이 뭐라고 했어요? 파는 광합성 유효광이라고 했죠. 광합성 유효광. 그래서 파라는 건 광합성 유효광.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우리가 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파라고. 광합성은 광이고. 그 다음에 맑은 양에는 지금 이걸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맑은 날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몰이죠. 파는. 예. 파는 뭐라고 했어요? 개수라고 했죠. 마이크로몰. 뭐라고 했어요? 광입자의 개수라고 했죠. 마이크로몰이. 광입자가 몇 개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많을수록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지고, 입자가 적을수록 힘이 약한 거죠. 이거는 우리 제곱미터당 초당 몇 개 입자가 들어오느냐를 갖고 우리가 마이크로몰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들. 우리가 보통 맑은 날은 전체 태양에너지 중에서 약 45% 정도가 파이고, 오늘같이 흐린 날은 몇 퍼센트예요? 60% 정도가 파다. 그래서 광량은 맑은 날이 많고 광의 질은 언제 좋다? 흐린 날이 좋다고 그랬죠. 맑은 날은 광의 양이 많고 흐린 날은 광의 질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효율은 이제 맑은 날이 좋고 흐린 날이 좋고, 절대값은 맑은 날 좋다. 우리가 이제 뒷달광과 탈량광 얘기를 할 때 탈량광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해지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F 스캐터 팩터를 사용하는데, 보통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쓰는 거는 F 스캐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탈량광을 만들려면 우리가 탈란 유리가 있고 코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란 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흐린 날 탈량광률이 더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탈량광은 작물 더 깊이 들어가요? 짧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얘기할 때 복사 에너지하고 대류 에너지 얘기할 때, 복사 에너지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심한 법칙에 의하면은 어디 갔지? 저기 있나? 저기 있나?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계산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더 복사율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분명히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 아까 요거 커튼의 효과 계산할 수 있겠죠? 커튼이 개수가 들어간 뭐예요? 1분의 만약에 유리가 7W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이 666이면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이제 줄일 수 있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객관식으로 낼게요. 그냥 사진에다 말고 한 개 정도 한번. 이게 커튼을 U가트 그러니까 K 밸류 값인 커튼을 K 밸류 값이 그러니까 U 밸류 값이 U와트짜리 2개, 7와트짜리 하나를 설치했고 그러니까 온실 자체 피복은 온실 자체는 7와트 정도의 U 밸류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몇 와트의 U 밸류 값을 이 온실 전체는 U 밸류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개 있잖아요. 얘도 U 밸류 값이 7와트인 온실이 있어. 그런데 U 밸류 값이 6인 거 2개와 7인 거 하나를 썼어. 그랬더니 U 밸류 값이 얼마로 변했느냐? 온실의 U 밸류 값이 단열성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얘기하는 거 이것들 컨텐츠 책에 썼을 때 나올 수 있겠죠? 간단히 이거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7분의 1, 7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분의 1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U 밸류 값 나오죠? 온실의 U 밸류 값 이거는 나올 수 있죠. 이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게 아까 지금 온실의 온도 편차가 약간 이것도 절대습도 얘기를 할 때 절대습도를 할 때 커튼을 그러니까 절대습도의 서로 압력 차이에서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하나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산 법칙 이런 것들 확산하고 공기의 이동이 있는데 공기 이동 확산에 의한 물의 흐름이 그러니까 물입자의 흐름이 더 커요? 아니면은 그 공기 유동이 더 커요? 공기 유동이 훨씬 크죠. 0.1cm라는 건 사실 없는 바람이거든요. 0.1cm만 돼도 99%는 공기의 유동에 의해서 물이 확산된다는 거 이것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산 공기 유동을 만들기 위해서 난방 파이프를 사용하고 수직팬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스크린 사용법에 대해서 스크린을 일찍 사용하면 어때요? 습 조절이 쉬워지죠. 왜 쉬워져요? 이 지붕 위가 절대습도가 낮기 때문에 아래의 절대습도 높은 아래의 절대습도로 해서 위로 습이 올라가고 유리의 결로가 생김으로써 습 조절이 쉬워진다는 거죠. 여기요. 그다음에 쭉 하고 그러면은 여기도 아까 내부 편차 그러니까 온실의 습도 조절할 때 내부 편차가 클수록 습도 조절이 쉽다고 그랬죠. 에너지도 편차가 클수록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식은 제가 안 할게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오늘 것까지 오늘 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다 오긴 다 왔는데 혹시라도 안 온